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올 들어서 원유를 엄청나게 사재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혹시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이 금도 엄청 사고 있잖아. 철광석이나 이런 원자재도 엄청 들여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 1월에서 9월 약 1억 6천만 배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4조 원, 그다음에 달러로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원유를 비축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게 지정학적 불안가, 그리고 요새 유가가 좀 많이 싸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샀다고 뭐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도 유사한 행보를 보일 걸로 보이고, 중국의 목표는 외부 수입 없이도 6개월 버틸 수 있는 원유를 저장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같이 큰 나라가 14억 인구의 중국이 왜 이렇게 대규모의 원유를 비축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쌓이고 있는 거죠. 원래 시장에서는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지금이 원유 확보의 적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래 한 80불대에 놀던 유가가 들어오면서 한 70불대로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60불 안팎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펙은 감산 해제를 했고 여러 가지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유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중국이랑 큰 손이 나와가지고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사들일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 이란 제재,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하죠. 시장에서는 이거 그래도 이렇게 급격히 채워가는 걸 보면 뭐가 있는 거지? 2027년에 대만 침공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원유 저장 능력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4억 배럴에서요, 2024년 말 20.3억 배럴까지 확대됐고, 올해 말까지는 추가로 1.24억 배럴 저장 시설이 완공될 거라고 합니다. 21억 배럴, 21억 5천만 배럴 정도가 되는 거죠. 현재도 이렇게 급격하게 저장고를 늘려가다 보니까요, 전체 저장 공간의 한 40% 이상이 비어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다 가득 차면 중국은 6개월간 수입을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언제까지 어떤 속도로 이런 석유 저장고를 이제 채워갈까 하는 건데요. 사실 유가가 낮을 때 석유 저장고를 채우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했죠.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 찍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원유를 사들였고요. 그때 유가가 올랐을 때도 어느 정도 유가 선에서까지 원유를 채워 넣었냐면 약간 70불 선까지는 미국이 채워 넣습니다. WTI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행동은 당시 미국을 봐도 상당히 합리적인 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 세계는 언제든 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제재 리스크가 커지면 중국이 또 비축량을 더 빨리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제재 국가로부터 전체 수입의 약 20% 정도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높다는 얘기도 많아요. 공식 통계에 보면 중국은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유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란 원유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들이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들렸다가 택갈이라고 하죠. 이건 이란산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산이야, 인도네시아산이야 라고 바꿔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들로부터 지금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싸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나라들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건 언제든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대규모 원유 비축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원유의 대량 비축은요, 에너지 안보의 우선순위를 진짜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넣어서 국제 제재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이 아주 현명하게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유 가격은 충분히 낮아져 있고요. 우리가 달러당 1,400원 유가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방에는 한 리터당 1,500원, 서울도 1,600원. 이 휘발유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은 몇 배나 오른 이런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만 그대로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전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이게 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과 유가를 이제 비교한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역대급으로 원유 가격이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쌀 때 뭐 어떤 저장고를 원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히토리 통제에 대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함께 나와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리 통제는 모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야, 니들이 하는 반도체 통제 우리가 똑같이 해서 히토리랑 했어. 니들이랑 다른 거 전혀 없어. 근데 왜 우리만 압박이고 니들은 아니니?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의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 중국이 꺼내던 카드에 이렇게 미국의 그 장관들이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면요. 상당히 미국도 지금 화가 나 있지만 당황했다라고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여기 또 석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이 자리 히토리유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에서요.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매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유럽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거 사는 데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예전에 인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서 인도의 지금 관세율이 50%잖아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사가면 25% 관세 추가로 부과한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합쳐서 중국에 대해서 25%나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유럽아 니들도 때려라 라고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LNG 유럽 니들도 구매하지 마 라고 하는 게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함정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걸 주판화를 튕기잖아요. 이게 뭐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냥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와 거래를 끊어라, 중국과 거래를 끊어라 하는 건 유럽 너희들은 러시아산 원유나 LNG를 사지 말고 미국에서 사라. 우리 돈 벌게 해주라 라는 뜻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럽은 러시아산을 끊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돈줄을 끊어야 이 전쟁이 마무리되니까. 그게 유럽 자신들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두면 러시아가 2027년 물론 늦어도 2030년에 나토로 침공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래를 끊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배경이 자신들의 LNG와 기름을 더 사라 라는 걸로 읽히니까 사실 유럽도 또 오히려 주저하게 되는 면도 있는 거죠. 다시 중국의 그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요. 이례적으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를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중국의 히토리 통제가 계속되면 한국 기업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호주에 판매하려고 해도 그 제품에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된다면 우선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돌이켜 생각하면 똑같아요.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계속되면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어 호주에 판매하려 해도 중국에 판매하려 해도 러시아에 판매하려 해도 그 제품에 미국산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어 대표의 히토리에 대한 말을 반도체랑 비교해보면 완전히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미국이 하는 걸 중국이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양자 갈등, 미중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의 무기화된 공급망 통제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이 이런 시스템은 거부하면서 같은 우려를 가진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국의 조치를요. 세계 경제 둔화를 유도하는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요. 이는 중국 대 세계 구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수출 통제로 경제를 통제하려 한다면 가장 큰 타격은 중국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거의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망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계속 동맹의 동자만 꺼내도 때론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라고 하면서요. 무역 협상에서도 한국을 얼마나 쥐어짰습니까? 일본을 얼마나 쥐어짜고 유럽을 얼마나 압박했어요. 필요하지 않고 쥐어짜야 될 때는 때론 적보다 더 나쁜 동맹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는 위치에 오니까
동맹국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조금 뭐 감탄 고토로할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원래 미국의 모습, 글로벌 리더십으로서 도덕적 정당성, 그 다음에 어떤 자유진영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뒤늦게 동맹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에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베센트 장관은요, 여기서 또 이번 주 열리는 세계연행과 국제통화기금 연례총회를 계기로 히토류 문제에 대한 동맹국 간 협의가 본격화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우리 동맹들에게 경고 신호고 중국의 한 건 우리 동맹들이 경고한 거다. 우리도 위험하고 중국의 압박에 우리도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경고 신호이고 우리는 협력의 위험을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커플을 원하지 않지만 공급망 다변화와 디리스킹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디커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일기 시절에는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디커플링, 공급망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여겨졌는데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뭐 말장난이지만 디리스킹이란 말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자,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거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니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디리스킹 하려고 했는데 결국 디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라고 위협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중국의 위협에 걱정하고 무서워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 원유나 이런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국영 정유사인 시노펙이요, 미국이 제재등한 산둥성 항만 이용을 피했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국이 이제 제재당한 국가를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으로부터 대규모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중국 국영회사나 이렇게 알려진 회사들은 서방의 제재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잘못 당했다가는 서방의 항구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지고 아예 고립돼서 아까 말한 그 나라들만과 교역해야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 수입은 해올 수 있습니다만 수입해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중국 최대 국영 정유사인 시노펙 같은 데서는 몸을 사리고 자국 항만이지만 미국이 제재하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한번 보면요. 중국 최대 국영 정유사 시노펙이 일부 정유사의 가동률을 낮추고 유조선 운항 경로를 긴급 변경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산둥성의 원유 수입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산둥성 리자오시에 위치한 원유 수입 터미널 리자오스와의 원유 터미널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뭐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했다는 이유로 했는데요. 여기로 중국 정유사 시노펙에서요, 아주 대규모 초대형 유조선 뉴비스타를 이쪽으로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소식이 전해지자 시노펙이 여기로 가지 않고 인근 닝보 저우산항으로 변경했다는 건데요. 시노펙 전체 원유 수입량이 약 한 20%가 이 리자오 터미널을 통해서 수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시노펙이 끊었다는 건 굉장히 이 제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을 통해서 받은 원유를 가지고 정제하던 정유소들에게 가동 조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니들은 가동 수준을 좀 낮춰라. 다른 데서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시노펙은 리자오 터미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던 정유소 6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제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컨설팅 업체는요, 시노펙의 10월 전체 원유 처리량이 기존 계획 대비 한 3.36%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리자오항을 미국이 제재한 거는 여기가 단순히 시노펙이 이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은 이런 시노펙 같은 큰 업체들이 아니라 작은 소규모 원유 정유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정유사들은 그러니까 미국 제재 신경 안 쓰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러시아나 물건을 들여왔는데, 원유를 들여왔는데 그 대표적인 창구가 이 리자오항이라던 거죠. 산둥성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걸 때리고 그 시노펙 같은 대형 정유사는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규모 정유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겠죠. 이런 시노펙의 방침은요, 중국 정유사들이 서방 제재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중국 은행들도 이런 제재 국가들과 거의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나라에 돈 줄이고 자금 줄이고 하지만 중국 대형 은행들을 안 하는 곳 아주 소규모 은행들이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도 이렇게 제재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글로벌 금융 라인에서 아주 이제 완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이런 재회피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앞으로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